금융 투자에 대한 부분 볼 텐데요. 요즘 비트코인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이거 많이 나와요. 이거 지나가는 얘기, 시작하기 전에 지나가는 얘기. 비트코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하시는 분 계세요? 현정씨 하시는 분들 끄떡끄떡. 네? 진짜 하시나 봐. 5,000원씩 합니다. 5,000원씩. 5,000원씩. 야, 확실히. 뭔지는 알아야 돼. 네, 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요. 제가 아는 선배는요, 자기는 주식은 절대 안 해. 이런 선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20대 때 얘기입니다. 왜 안 하세요? 딱 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는 제로섬 게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로섬 게임이요? 그랬더니 맞잖아. 그 누군가가 잃으면 누군가가 벌고 그러니까 제로섬 게임이지. 나는 그런 거는 하고 싶지 않아. 누구에게는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 이렇게 표현하는 선배가 있었습니다. 시간 지나서 이제 금융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진짜 제로섬 게임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채권과 주식의 차이를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차이가 뭐냐 했을 때 그 맥시멈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게 있고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도 저는 설명을 하거든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발행가 또는 약정가를 넘어설 수 없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주식은 상한선이 없다. 맥시멈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발행가는 500원이 될 수도 있고 1000원이 될 수도 있고 5,000원, 대부분 이제 처음 시작할 때 5,000원부터 시작을 대부분 하니까 5,000원인데 이 5,000원짜리가 만원이 되건 2만원이 되건 10만원이 되건 한 주에 1억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그게 주식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종합주가시세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때 다우존스건 코스피건 간에 기준연도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그 기준연도를 100으로 보고 그 다음 얼마나 올랐나 이거를 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그 기준연도 대비 예를 들어 기준연도를 100인데 종합주가지수가 1000이다 그러면 10배 올랐다. 기준연도보다는. 이렇게 보는 거. 그게 종합주가지수거든요. 그러면 다우존스가 지금 3만 포인트대다. 이 얘기 뭐냐면 기준에 대비해서 기준을 역시 100으로 잡았을 테니까 3만 배 올랐다. 라는 뜻입니다. 총량이. 그런 뜻이니까 상한선 음식이 5만 배 오를 수도 있고요. 10만 배 오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이 올라버리면 중간에 또 조정을 합니다. 기준연도를 다시 설정을 해서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더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 왔고요.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얘기를 가만히 하면서 이게 투자의 기초 그러면 투자의 개념을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해요. 투자란 미래에 긍정적 이익이 발생하길 바라며 말이 그렇죠. 미래에 이익 볼 거 생각하고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불확실성을 영어로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리스크. 자, 리스크를 위험으로 해석하지 말란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는 위험이 아닙니다. 리스크는 불확실성입니다.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리스크지. 리스크가 위험이라고 표현되는 건 진짜 우리나라 번역의 오류. 불확실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올라간다. 뭐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어쩌고 리스크가 해소되면 이란 뜻인 겁니다. 불확실성을 무릅쓰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운영하는 걸 말한다. 그러면서 투자를 어디에도 쓰냐면 금융에도 쓰고요. 부동산에도 쓰죠. 맞아요. 부동산에 써요. 근데 부동산 투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 사람들은 뭘 생각하는 거냐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격이 뭐 다시 회복되고 있다 이런 기사도 실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인리 곡선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인리 곡선이라고 하는 건 이런 개념이거든요.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없어.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는 거 없어. 올라갈 때 이렇게 조정받고 올라오고 조정받고 떨어질 때 조정받고 다시 떨어지고 조정받고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한 번씩 조정을 받아가면서 올라가고 조정받아가면서 떨어지는 그 곡선의 이름을 하인리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시기가 있을 수 있다. 물론 그게 하인리가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오늘 다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어저께 대구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지금 그 토요일 날은 부산을 갔다 왔고요. 지금 전국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대구를 갔는데 대구의 부동산이 굉장히 엉망이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굉장히 많이 들으죠. 미분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그쪽에서 계신 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럴만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대구의 한복판, 수성구 한복판, 걔네들 말하는 대구의 강남 아파트 가격이 30억이래요. 20억, 30억이래요. 강남 가격이네? 그 가격이니까 그 미분양이지. 그 가격이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가지. 만약에 그게 서울 수도권 외곽에 있는 가격이었으면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안 찾게 돼 있습니다. 지금 기대하는 가격이 있거든요. 기대하는 가격이 이상이 되면 사람들이 구매 심리를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차를 사요. 그랜저를 산다고 할게요. 그랜저를 사야 되는데 그랜저에 대해서 여러분 가격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천? 3천? 5천? 그죠? 4, 5천 좋습니다. 근데 그랜저 가격이 어느 날 1억이래요. 사시겠습니까? 그 가격이면 BMW 무슨 뭘 사지, 그 가격이면 벤츠 뭘 사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럴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가격보다 커지면요, 구매력은 급격하게 감소되게 돼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가격보다 가격이 떨어지면, 그거는요, 사게 돼 있거든요. 이게 어디에 나타나는 거냐면, 환율할 때도 나타나죠.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환율이 지금처럼 미국 달러가 1,400원, 1,500원 육박할 정도로 이렇게 막 올라가게 되면 수출하는 기업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억울하는 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팔리는 현대자동차 그랜저가 뭐 아젤라? 뭐 이런 이름으로 팔리던 것 같은데, 뭐 그랜저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그 가격이 보통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 가격이 3천만 원이 된 거예요. 오! 싸졌는데! 이렇게 돼서 구매력이 높아진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수도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진맥진하지 못하는 부동산 자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빌라. 그죠? 대량 뭐 전세 대란 터지고 그러면서 하여간에 빌라는 하면 안 돼. 이런 식이 쫙 퍼졌죠. 그런데 불과 한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동네에 다니시다 보면 이런 플랜카드를 엄청나게 보셨을 겁니다. 실입주금 2천만 원. 빌라, 새 빌라 입주하십시오. 전세 가격으로 내 집 가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플랜카드들이 굉장히 많았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제가 잘 아는 동네에서도 그 동네가 오래된 지역인데 아파트 단지로 개발이 안 된대요. 그랬더니 오래된 집들을 부셔서 3층짜리, 4층짜리 빌라를 만들어 분양하는 분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또 하나가 지산, 지식산업센터. 서울에서도 지식산업센터가 안 돼요. 그래서 문정동이라든지 말곡이라든지 지금 그 가산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데에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했다가 계약금뿐만이 아니라 전체 그 분양대금의 30%, 40%를 손해보고라도 매각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매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거 이때뿐만일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도 그럴까? 그 원인들이 뭐냐면 너무 공급량이 많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지금 동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탄 괜찮은 동네 아닙니까? 괜찮은 동네인데 초창기에 상가들이 다 죽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파트는 지어졌는데 사람들이 별로 없어.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는 상가를 갈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들이 다 망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사람들이 입주가 다 됐어. 그러면 주변의 상가가 채워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도시 발전의 단계를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활성화되면 그때 비로소 상가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상가들이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상가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 버틸 수 있는 사람만 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투자인데, 투자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정확한 미래 예측이 없으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떤 로직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기대치만 갖고 하면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 게 투자다. 그래서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여서 우리가 주식을 하건 이 주식이 올라가. 요즘에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나 됩니까? 8만 원, 그죠? 예, 한참 6만 원, 6만 전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언제 7만 전자 되나 이런 얘기했는데 벌써 8만 전자, 9만 전자 됐어요. 이제 10만 전자, 12만 전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대장주였어요.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강남 아파트 삼성전자는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삼성전자가 6만 전자 대해서 그렇게 몇 년간이나 버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주식 투자할 때는 종목을 분석하지 않고 시세에 따라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종목, 흔히 말하는 이걸 개별 리스크라고 하는데요. 한 종목이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걸 개별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이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흔히 말하는 대선주의, 이런 거에서 그 시세에 따라서 등락폭이 생기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죠. 뭐냐면 경제 사이클. 시장 경제가 전체적으로 살아날 때, 시장 경제 전체적으로 떨어질 때, 흔히 말하는 우량주라고 얘기하는 삼성전자나 포스코나 현대자동차를 할지라도 서프라임 모기론 사태가 터지고 IMF가 터지고 코로나가 터질 때는 다 떨어지더라. 반대로 경기가 활성화돼서 점점 올라갈 때는 이러한 우량주는 당연히 올라가고,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잡주도 올라가더라. 그래서 흔히 말하는 리스크라고 하는 게 큰 리스크들이 있는데, 하나가 개별 리스크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이렇게 마켓 리스크라고 하는 시장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는 늘 개별 리스크와 시장 리스크를 같이 봐야 된다. 이게 정설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장 리스크를 볼 것이냐, 어떻게 개별 리스크를 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투자할 때는요. 왜냐면 우리가 투자 상품을 취급하잖아요. 펀드도 취급하고, MMF도 취급하고, 단기 투자 상품도 취급하고, 장기 투자 상품도 취급하고, 단행권도 취급하고. 그럼 우리는 뭘 정확히 알아야 되냐면, 개별 상품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 당연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이것이 시장 전체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될지에 대해서도 예측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고객들에게 포트폴리오를 짜주고 그 포트폴리오를 변경시켜야 될 때가 언제이냐, 고객에게 어떻게 매니지먼트 관리를 해줄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좋은 컨설턴트가 될 것이냐 아니면 횡단하는 컨설턴트가 될 것이냐가 결정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느냐, 관리 수수료를 받지 못하느냐, 이것도 결정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은 이 투자에 대해서 좀 우리 사실은 지금까지 저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투자의 시간을 좀 깊게 가져가면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투자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우리가 개별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 그리고 시장 리스크를 어떻게 판단해야지 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갖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제가 강의를 가서 세미나 하면서도 맛배기로 고객들한테 보여드리는 내용이기도 한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우리가 세미나 시장이 다시 활성화됐을 때 고객들에게 같은 이야기, 동일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서두격에서 이 정도를 얘기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투자과 투기 이런 개념들을 하나하나 여기 데이터와 강의 때 실제 쓰는 데이터를 믹스를 해가면서 교재만 의지하지 않고 믹스를 해가면서 여러분에게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 투자는 지난번에 우리 김현정 연구원이 아주 멋있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게 있어서 기억이 안 나는군요. 근데 그 정의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정의가 가장 옳은 정의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투자와 저축의 차이가 원금이 보전되느냐, 보전되지 않느냐, 미래 확정된 금액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투자와 투기, 이렇게 챕터가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자와 투기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말로는 해도 쉽지. 말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거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로 보여요. 근데 그 근거라는 게 좀 두리뭉실하죠. 대표적인 예를 많이 드는 게 이제 튜율립 사건들 이런 걸 예를 들거든요. 혹시 여러분 튜율립 사건 기억하십니까? 네. 재무 교과서에는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것들인데, 그 튜율립 하면 튜율립을 국화로 쓰는 나라가 있죠. 네덜란드. 이 네덜란드는 튜율립이 국화인데, 이 튜율립은 그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이렇게 토리가 이렇게 그 양파 같은 병으로 되어 있고, 그게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줄기가 올라가서 꽃을 피우는. 근데 이제 품종 개량이 많이 된 거죠. 원래의 튜율립은 그렇게 예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장미도 그렇죠. 야생 장미와 개량된 장미는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튜율립을 개량할 수 있는 기법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주 다양한 이 튜율립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 꽃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은 말 그대로 뿌리채 옮겨서 심는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지금 바로 얘기가 나오네요. 이건 한번 읽어볼 만해서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튤립은 중세 터키의 사원이나 궁전에서 재배되었으며 꽃 모양이 터빈과 비슷하여 터빈꽃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튤립이군요. 유럽에서 튤립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런데 17세기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튤립은 그냥 아름답고 평범한 꽃이 아니었다. 17세기 네덜란드인들은 꽃의 색깔에 따라 튤립을 다양하게 분류했는데, 최상급 꽃은 잎에 황실을 상징하는 붉은 줄무늬가 있어 황제라고 불렸고, 이어서 총독, 제독, 장군 순으로 이름을 튤립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붙였었군요. 1634년 당시 황제 튤립은 암스테르담 시내 집 한 채 값과 맞먹는 1200플로니 엔 거래를 들었다. 튤립은 조그마한 텃밭에서 재배할 수 있었고, 꽃이 활짝 필 때에는 무늬와 색깔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구만 보면 이것이 어떤 튤립인지 알 수 없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튤립을 사들이기 시작을 했다. 자, 그래서 이 튤립이 만약에 황제였다, 그러면 집 한 채가 떨어지는 겁니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모르니까 일단 사들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이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맥스텐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제가 지금은 사라졌을 것 같아요. 그런 사이트에 접속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TV 하나를 딱 내보내요. TV 하나의 가격이 5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이 TV를 낙찰받으면 만약에 1,000원에도 낙찰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번호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번호를 맞추는데 나는 7번을 딱 찍었어. 근데 7번에 그게 딱 되면 그 TV를 줘요. 그런데 그 TV가 200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1번부터 100번까지 다 사. 다 1,000원씩 다 내. 근데 없으면 꽝인 거예요. 운이 좋게 그 번호를 맞추면 그 TV가 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운이 좋아서 50만 원짜리를 50개를 샀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만 원만 냈는데 딱 당첨이 됐어. 그럼 대박 아닙니까? 그런 사이트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딱 했다가 이게 된 거예요. 이거 돈이 좀 남네?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어요. 지금 당근인데, 그때 당근 있을 때도 아니고요. 했는데, 그다음부터 제가 무슨 짓을 했겠습니까? 그동안에 당첨된 번호가 몇 번 정도에서 당첨이 되더라. 정가가 있으면 그 정가의 몇 퍼센트 선에서 당첨이 되더라. 이거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정가의 30% 선에서 당첨이 된다. 그 30% 아래 20%서부터 위에 40%까지 다 돈을 집어넣었어. 그러다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번호를 딱 셌는데요. 그 바로 윗번에서 당첨입니다. 그 번호를 피해가고. 그러고 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튤립과 똑같은 짓을 했어요. 라고요. 물론 그쯤에서 그쳤길래 망정이지 손해를 보진 않았지만 실제 그런 일들이 네덜란드에서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튤립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던지 1635년 이걸 읽지도 못하겠다. 그러나 시기종 튤립 한 송이는 6,000플로닌. 자, 6,000플로닌이면 아까 1,200플로닌이 집 한 채 가격이었으니까 집 5채 가격이라는 그런 튤립 구근도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연간 수입이 150플로닌이었대요. 그러면 40년치 수입에 해당하는 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튤립에 대한 네덜란드 내 뜨거운 열정으로 오래가지 못했다. 더 비싼 가격으로 튤립을 구입할 만한 새로운 사업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튤립은 그냥 튤립일 뿐이다. 1637년 2월 4일 튤립 시장이 무너졌다. 튤립 시장이 중심지였던 하를렘에서는 더 이상 튤립을 살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날아올랐다.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튤립 가격은 곤두박질쳤다. 그래서 튤립을 사줬던 많은 사람들이 망했다. 자, 근거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라고 부르고 근거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투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는데요. 비슷한 사례가 몇 년 전에도 주식시장에 또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이렇게 가다가 어떤 한 주가 갑자기 작전주처럼 올라갔다가 떨어졌던 그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건들은 전부 다 뭐냐면 흔히 말하는 밈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서 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돼서 그냥 이거 사두자 하는 그런 걸 밈주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주식들이 본래의 가치에 비해서 갑작하게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투자 또는 투기 세력이 몰려들면서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런 현상은 오래가지 않아요. 금방 다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챕터가 뭐냐면 투자 수익률입니다. 투자 수익률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 투자 기간에 대해서 봅니다. 내가 이거를 3개월 썼다 그러면 3개월간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1개월을 썼다면 1개월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보는데 이런 것들은요, 기간이 조금만 달라져도 크게 확 달라져 버립니다. 최근에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트럼프가 총에 맞았죠. 예, 그래서 귀가 막 그렇게 됐답니다. 그런데 한동안 밈주였다가 굉장히 세계 최대의 첫 번째 가장 큰 부자가 누군지 아시죠? 부자 순위 1번. 네, 테슬라의 창업주이자. 예. 테슬라의 선조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테슬라란다. 테슬라 창업주 이름이 뭐였죠? 네. 이 사람의 선조 중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지나가는 말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발명가로 누구를 꼽습니까? 그죠? 에디슨이죠. 근데 에디슨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에디슨 회사에서 근무를 했고요. 에디슨이 전구를 밝힐 때 이 전구는 직류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류전기를 발견을 해내요. 그리고 나서 파리박람회에서 교류전기로 파리박람회장을 환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업선은 없었어요. 사업선이 없어서 교류전기도 발명을 하고 우리는 현재 쓰고 있는 많은 것들을 발명을 해냈습니다만 이걸 사업화하지도 못하고 이거를 특허를 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가난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후에 이 사람이 발명품들이 재평가를 받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직류전기보다 교류전기가 굉장히 안정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전기들은 직류전기를 씁니다. 교류전기를 씁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머스크입니다. 알런 머스크가 아닐 뿐이죠. 하여간에 그 후손, 똑같은 성을 쓰는 사람의 후손인 알런 머스크가 현재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하고 나서부터 알런 머스크가 발표를 하나 해요.
나는 트럼프를 지지하겠어! 라고요. 그러자 갑자기 장중에 테슬라 주식이 6%가 뻥 뛰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지지한다고 했는데 왜 주가가 뛰죠? 전기차가 굉장히 트럼프가 되면 각광을 받을 것 같아서요? 중국 전기차를 완전히 사실요, 그렇게 되자 2차 전지주가 또 떨어졌어요. 2차 전지가 떨어졌다? 테슬라 전기차 아닌가요? 전기차죠. 근데 왜 2차 전지주는 떨어지고 테슬라는 주가가 올라요? 테슬라도 자동차도 틀림없이 2차 전지를 쓸 텐데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올라간 거를 이거를 투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투기로 볼 것이냐. 그렇죠.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주식을 직접 투자하시는 분 많으시니까 저희가 이제 흐름표, 흔히 말하는 평균선이라고 부르는 5일 평균선, 뭐 120일 평균선 이런 거에 따라서 추세에 따라서 투자를 하기도 합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이 기업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투자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투자 기법을 배워둬야 할 필요가 있고 그 투자 기법의 핵심이 재무제표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쪽에 보면 이제 재무제표를 보는 방법들이 좀 나옵니다. 그 재무제표 보는 목들이 어렵지는 않고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몇 군데만 집중적으로 보면 되는 부분이어서 재무제표 나오는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수익률은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수익률이 기간 수익률을 제일 많이 쓰고요. 그런데 기간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 주가가 하루아침에 6%가 뛰었다, 6%가 떨어졌다, 3, 4일 전에 한 6% 떨어졌거든요. 또 떨어졌다? 그러면 그 기간을, 올라간 기간을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수익률의 편차들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할 때는 내가 이 종목을 보유한 기간, 이 집을 보유한 기간, 내가 집을 사서 집을 팔 때까지의 기간, 이 주식을 사서 팔 때까지의 기간, 내가 이 펀드를 사서 팔 때까지의 그 기간에 대해서 수익률만 갖고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기간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그 종목을 산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종목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주식방에서 왜 속아 넘어가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가짜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짜가 아니라 진짜 나 이렇게 투자해서 이렇게 벌었어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특정 기간만 그런 걸 딱 보여준다면 어떨까요? 자기가 정말 수익이 좋았을 때만 딱 보여주면 나 1년에 300% 올랐어, 300% 먹었어 이런 그것만 보여줘요. 그래서 이걸 평준화하기 위한 방법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보험회사에서 주로 쓰는 용어긴 합니다만 연환산 수익률이라는 개념이죠. 연간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펀드를 평가할 때도 펀드라고 하는 게 수시로 등락을 하지 않습니까? 수시로 등락을 하는데 보통 특정 기간을 딱 자르면 이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연간 수익률을 평가하는 방법들도 존재를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중간에 굉장히 등락이 많았지만 연간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었느냐 이걸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월은 아니고 몇 달에 한 번씩 추천 상품을 목록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펀드 13종인가 14종인가 정도를 테마로 잡아서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딱 볼 때 그 밑에 보면 약 10년간의 연 평균 수익률이죠. 그건 연환산이라기보다는 연 수익률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B 미국 그로스라고 하는 펀드다. 그럼 2022년의 수익률은, 2021년의 수익률은, 2020년의 수익률은 그렇게 해서 2014년부터 아마 제가 써놨을 텐데 10년간을 써놨거든요. 그럼 2014년 거다.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중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기간의 시가와 종가 이 두 가지를 딱 보고서 수익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거지
우리가 좀 길게 봐서 이것이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건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봤을 때 예를 들면 그 연간 AB 미국 크로스를 예를 들었으니까 AB 미국 크로스는 10년간의 마이너스를 낸 게 딱 2번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이냐? 아니죠. 마이너스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연간으로 보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2번밖에 없더라 라는 거죠. 그게 하나가 2022년이고 또 하나가 2008년일 텐데요.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론 사태들이 있었고 2013년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연간으로 따지면 제 기억에 한 4%인가 3%인가 밖에 안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는요 마이너스 20% 정도 났던 적도 있었고요. 그게 다 회복해서 다시 저점에 샀던 사람은 그 이에도 플러스 한 20%또 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익률을 볼 때는 일단 보유기간으로 보는 게 정답이고 그게 사기 전에는 이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상품이냐 아니냐를 평가할 때는 연간 수익률의 추이를 보고서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률을 내는 공식은 사실은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우리 이미 나와 있는 수익률을 보면 되는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들한테 수익률 얘기해 줄 필요 없잖아요. 자, 두 번째 얘기해야 되는 게 근데 이 수익률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기에다 다시 가치평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금리 얘기할 때도 연목금리와 실질금리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수익률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수익은 어떻게 냈는데 그 수익이 물가를 반영해서 실질적인 수익률이냐 아니면 명목상의 그냥 데이터 가치로서만의 수익률이냐 이거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가표를 우리가 사실 물가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물가가 다를 것이고 미국의 물가가 다를 것이고 유럽의 물가들이 다를 테니까 그래서 어떤 특정한 물가를 고정시켜 놓고 연간 물가 상승률을 3%로 가정했을 때 연간 물가 상승률을 7%로 가정했을 때 이런 기준들을 갖게 됩니다. 이거를 하나의 표로 만들었는데 그 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현가종가표 이렇게 부릅니다. 자, 현가종가표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자료가 현가종가표입니다. 좀 띄워볼까요? 왼쪽에 보시면 연수가 써 있고요. 여기 종가라고 써 있고 여기 현가란 말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3%에서부터 지금 7%까지 각각 써놨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고객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런 표현 표현을 해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물가가 측정되기 시작했던 건 언제부터라고요? 1970년대. 1970년대에 우리나라가 고도 성장을 했는데 그 성장한 만큼 물가도 많이 뛰었습니다. 사람들이 물가가 뛰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럼 이제 물가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를 측정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는 거고 물가를 측정하려면 당연히 현장에 나가서 이거 얼마야? 물어봐야 되죠. 근데 물어보는데 지금 딱 물어보는 게 그게 물가냐? 아니겠죠? 기준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측정하기로 결정하게 되면 실제 물가는 어떻게 되냐면 오늘 딱 이 가격과 한 달 뒤의 가격, 1년 뒤의 가격을 비교를 해야 얼마나 올랐는지가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가하는 시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점을 정리를 해서 기준으로 해서 월간으로 몇 퍼센트 올랐다, 연간으로 몇 퍼센트 올랐다를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부터 그때 하는데 문제는요, 이걸 조사하는데 전화상으로 짜장면 가격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현장 조사라고 하는 거를 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팔리는 가격, 배추 가격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게 될 테고, 그리고 지역별로도 가격이 다 틀릴 테니까 그의 평균 가격을 골라야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의 짜장면 가격과 부산에서의 짜장면 가격이 틀릴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경쟁력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합하는 작업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정부에서 야 이거 다 조사한다는 건 너무나도 힘들고 벅찬 일이겠구나. 그러면 상징적인 그런 물품들을 골라내도록 하자. 대중교통은 버스값으로 측정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습니다. 지금도 부산의 버스 가격과 서울의 버스 가격이 틀립니다. 전국의 버스 가격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하철도 2호선의 지하철 가격과 9호선의 지하철 가격이 틀립니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책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곤란한 항목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게 460개 항목이 결정이 됐다. 그렇게 해서 그 460개의 항목이 계속 매년 측정을 하면서 평균적인 물가를 취하게 되는데 이게 1%를 처음으로 넘지 않았던 해가 2016년입니다. 2017년 4월 1일자에 발표를 하면서 2016년 물가상승률을 0.7%로 발표를 합니다. 0.7%를 발표했는데 황당한 일이잖아요. 1년에 물가가 1%도 안 오른다는 게 야 이거 잘못했구나. 다시 조사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은행리학 변화표 주도로 2만 개 이상의 품목들을 다시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항목들을 또 빼기도 해요. 예를 들면 중요한 건 생활물가 상승률이다. 이게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요. 그 420개 항목은요. 외국들 소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집값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주택 가격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처럼 주택 가격이 좀 떨어질 때라든지 아니면 주택 가격이 급등할 때라면 다른 물가는 가만히 있더라도 집 가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변화가 싹 일어나게 되면 전체를 왜곡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택 가격 같은 것들을 빼버리고 뭘 하게 되냐면 생활 필수품들을 가지고 항목을 정해서 결정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물가가 한 4.2% 정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작년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6% 정도로 발표가 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재작년에 5.1% 정도로 발표가 됐었고요. 근데 3.6% 발표될 때 이 생활 물가 상승률 지표는 8%대 8.4%인가 그렇게 발표가 되더라고요. 올해 물가 상승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제 7월이니까. 언론에 나오는 걸로 따지면 한 3%대 나올 것 같답니다. 자, 올해 물가 3%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닐 거란 생각은 들더군요. 요즘에 물가를 보면 여러분 기름값부터 사실 벌써 뚝 올랐어요. 그 사이에. 그러면 실제 물가 상승률이 좀 높을 텐데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여기서 설명하는 방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은행연합에서 생활물가 상승률을 했을 때 얘네들이 단순히 과거의 물가만 계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 물가 상승 전망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발표를 합니다. 향후 20년간의 물가 상승률은 평균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추이를 보일 것이냐 봤더니 우리나라가 고도사회가 되면서 과거와 같은 그 고물가 시대는 이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선진국처럼 물가 상승률이 높지 않고 평안하게 갈 수 있는, 실제로요. 흔히 말하는 개발도상국이라는 말은 뭐 별로 잘 쓰이는 용어는 아니지, 이제는 아닙니다만 그 아프리카 제국에 있는 나라들과 남미에 있는 제국들과 열심히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의 물가 상승률과 선진국들의 물가 상승률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물가 상승률이 가장 일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물가가 가장 안정화되어 있는 나라들이 선진국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돈의 가치나 10년 뒤의 돈의 가치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아. 그래야 사람들이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편안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거든요. 근데 돈의 가치가 확 변해. 이래버리면 계획을 세울 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초월했다는 것을 믿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말인가요? 정글 선생님?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 초월했습니다. 환율 때문에 그런 거긴 합니다. 솔직한 얘기. 그런데
일단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을 대한민국이 초월을 했습니다. 웃겨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은행연합회도 어떤 발표를 하냐면 20년 장기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약 2.92% 정도로 예지를 합니다. 3% 정도 된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지금 100만 원이라고 있는 돈이 여기서 제가 여기다 100이라고 딱 쓰거든요.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있다고 하자. 그럼 이 100만 원이 10년 뒤에는 100만 원의 가치를 하려면 얼마의 돈이 있어야 될까? 그 10년 뒤에는요. 134만 원 정도, 3% 기준으로는 134만 원이 있어야 지금 100만 원 가치가 됩니다. 20년이 지나면 181만 원 정도가 있어야 지금 100만 원 가치가 됩니다. 요즘에 로또를 맞으면 얼마 전에 로또가 역대 최대 인원이 됐다 그래서 뭐 4, 5억 정도밖에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통상적으로는 7억에서 한 20억 정도 나오죠.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집 한 채 사는 가격일 겁니다. 요즘에 국평이라고 부르는 85제곱미터, 이게 서울 시내에서는 20억대를 돌파한 지역이 꽤 가슴 아파. 그런 지역들이 꽤 많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우리들 어린 시절에 주택복권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기억하시죠? 주택복권 당첨금이 얼마? 1억. 1억이면 집 한 채 사는 돈. 그랬었다는 얘기죠. 처음에 제가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할 때 한 달에 급여가 30만원, 40만원대 그랬었는데 지금 삼성그룹이나 LG그룹이나 현대그룹에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이 3, 40만원을 받느냐, 한 200만원은 받는, 훨씬 더 많이 받죠. 최저임금이 200이 넘어가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기준이 10,000원이 넘었더라고요. 시간당 드디어. 그 얘기 뭐냐면 그만큼 이제 물가가 올라갔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획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만약에 당신이 현재 30살인데 60세에 은퇴를 하겠다고 했으면 한 달의 생활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달의 생활비. 지금 한 달의 생활비를 120만 원 쓰신다고요? 지금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당신 회사의 부장님이나 당신 회사의 임원들은 한 달의 생활비 얼마나 쓸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는 집도 지금 있는 집보다 훨씬 더 큰 집에 사실 거고요. 끌고 다니는 차도 경차 끌고 다니시겠습니까? 아니겠지. 부장님이나 임원 정도 되면 차량 유지비도 더 들어갈 테고요. 당연히 그만큼 생활비도 더 들어갈 겁니다.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부장 생각하기도 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한 달에 생활비를 얼마나 쓸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만약에 300이다, 만약에 500이다, 그러면 500 정도는 갖고 있어야 생활비가 된다? 300은 있어야 생활비가 된다? 그걸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그냥 꽝. 왜? 물가가 3% 올라가면 그 돈은 지금 기준으로 100만 원도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10년, 20년, 30년 내려볼까요? 어, 30년이면 이게 맨 밑에 보는 것처럼 243만 원이 있어야 지금 100만 원 가치가 되네. 만약에 300이 필요하다면 250 잡고 750은 있어야 지금 100만 원 가치가, 300만 원 가치가 되겠구나. 아닌가요?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위로 잠깐 올려서,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그대로 금고 속에 넣어놨다면, 이제 그대로 100만 원 있는 겁니다. 10년 뒤에 금고를 열어서 100만 원을 딱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 돈의 가치는 지금 가격의 72% 정도 가격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20년 뒤에 금고를 딱 개봉했더니 55만 원, 완전히 반토막 되어 있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 설계를 할 때, 거기에 목표를 정할 때 물가라고 하는 것을 반영해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거 우리가 지금 투자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투자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투자 수익률이 100% 났어요. 2배 됐어요. 2배가 됐는데 그 사이 물가가 100% 뛰었어요. 실제 물가 상승률로 따지면 명목 수익률로는 당연히 100%지만 실질 수익률로 따지면 이거는 하나도 오르지 않은 게 돼버리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공유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화폐의 가치를 고려를 해서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이 등장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요, 어떤 사람들이 쓰는 거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쓰는 겁니다. 일반 고객은 그거 쓰지 않아요. 그냥 내가 1,000만 원 집어넣었더니 나중에 1,200만 원 됐냐 안 됐냐 이것만 보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어느 정도 이상 거둬야 의미가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고객한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 외에 또 고려해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 그건 바로 비용입니다. 비용들. 그래서 우리가 각종 수수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죠. 실제적으로 특히 이제 우리가 펀드나 이런 주식 쪽보다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보험 쪽에서 얘기할 때는 비용의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50만 원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제는 알잖아요. 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최근 들어서 이제는 펀드나 주식도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각가다 뉴스 기사들 중에 아주 잘못된 뉴스 기사들을 지금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주식을 샀어요. 미국 주식을 사서 팔았어요. 주식 우리나라에서 주식 거래처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는 없죠. 미국은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 거래세가 없다 이렇게 나온 기사가 그 예시로 미국 주식을 들면서 그런 기사가 몇 주 전에 매경에서 딱 있더라고요. 이 기사는 초보 기자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기사라고 다 믿을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근데 앞으로는 우리나라 주식들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뭐예요? 예, 금융투자소득세 때문에요. 금융투자소득세가 이제 나오게 되면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해야 될 겁니다. 그 매경 기자는 어떻게 썼냐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비판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국이 없는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니거든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전 세계 추세에 맞게 투자 수익에 대해서도 내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법과 이제 외국의 세법들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의 세법은 보유세 중심으로 갖고 있는 세법이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 매도할 때 내는 양도소득세 위주로 가는 세법이기 때문에 양도나 이거 할 때 우리는 세금이 좀 많이 나옵니다. 보유할 때는 재산세와 종부세 정도 부동산에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보유했을 때 세금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대로 매도할 때 세금은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거에 따라서 어느 쪽을 세금의 재원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대개 비교할 때는 한 분야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왜곡이 나타나는 경우들도 종종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예외로 얘기한 내용이고요. 일단 수익률 계산할 때는 우리는 비용도 계산해야겠다. 그 비용이라고 하는 건 가장거시 수수료, 그다음에 세금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네이블 상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까요? 이네이블이라고 하는 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상품들이 지금 연 10%, 11%, 12% 이렇게 나옵니다. 자, 표면 수익률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표면 이자. 이자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실질 이자에 대해서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빼야 될 것들이 존재하죠. 예, 우리는 세금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27.5%의 세금을 떼는 것으로 그칠까? 예, 뭐냐면 연간 이자 수익이 2천만 원 추가를 하게 되면 이제 종합소득세 세율로 바뀌게 되지요. 맞습니다. 종합소득세율로 바뀌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가게 되고, 그때 세율에 따라서 추가적인 세부담이 생길 수도 있다. 우리가 벌써 10년 이상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고객들이 꽤 여러분이 등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도 같이 미리 설명을 해두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물론 연간 2천만 원 수익이라는 게 작은 게 아닙니다. 이자 수입이 2천이니까요. 맡기는 돈이 2천이 아니고, 그죠? 그분도 좀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건너뛰고요. 리스크, 여기도 위험이라고 표현되어 있나요?
리스크. 이건 지난 시간에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한참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리스크를 뭘로 해석해야 된다? 네. 지금 창민 씨가 먼저 딱 말씀을 하셨는데, 불확실성, 확실하지 않다.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실생활에서 리스크란 말을 자주 접하지만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리스크란 불확실성에 노출된 정도를 의미한다. 부정적인 상황 외에 긍정적인 상황도 포함한다. 이거를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신한금융투자, 신한투자증권이죠. 지금의 신한투자증권을 제휴할 때, 당시에 이제 신한투자증권의 대표이사를 만나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이사를 만나서 우리가 이제 제휴를 하게 될 때, 그 대표이사분이 굉장히 키가 좀 작고 그러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물어봤죠. 대표님이 지금 대표님 하고 계신데, 혹시 어떤 분야에서 계속 일하셨습니까? 그래도 이제 자기 사생활 얘기긴 합니다만, 쭉 얘기를 하다가, 그럼 대표님 전문 분야는요? 저는 환입니다. 그렇다고요? 환입니다. 무슨 뜻이죠? 외환입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투자회사 대표인데 주식이나 채권의 전문가였던 분이 아니라 외환의 전문가였던 분이세요. 자, 여기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수출 기업의 경우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을 가르쳐 환 리스크가 있다고 하고, 그죠? 환 리스크. 이 환 리스크가 지금 극대화되어 있는 시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흔히 말하는 저희가 물가를 얘기를 하면서, 한참 오래전이죠? 물가를 얘기를 하면서 물가의 원인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할 때,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낮게 가져가는 거였다. 이것 때문에 환율이 바뀌기 시작을 했고, 이 환율의 차이에서 물가가 더 심각하게 뛰게 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도 생겨나더군요. 어떤 사람들? 환 리스크가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기 전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 투자했던 사람들, 틀림없이 표면 수익률은 마이너스예요. 근데 그 돈을 갖고 우리나라 돈으로 바뀌었더니 환율이 바뀌어서 오히려 수익이 나는 경우들 생깁니다. 제 고객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취급하는 상품 중에 브라질 국채 기억하십니까? 브라질 국채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브라질 국채는요, 확정금리 10% 상품이었는데, 확정금리 10%는 그 나라의 그 화폐단위인 헤알화 기준으로 확정금리 10%를 줬습니다. 게다가 가장 큰 장점이 확정금리인데다가 이자를 1년에 2번씩 주고, 여기에다가 세금도 없는 굉장히 좋은 그런 혜택을 갖고 있었는데, 딱 하나의 리스크가 존재했죠. 그게 환 리스크였습니다. 저희 고객들 중에 실명을 거론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모 그룹의 부회장님께서 이 상품의 권유를 받고 연간 48% 정도 수익을 했습니다. 확정금리 10%에다가 환차익까지 받고요. 1년 뒤에 찾으셨어요? 수수료 다 냈겠죠. 3%. 수수료 내고도 48%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뒤에 들어갔던 사람들은요, 다 박살났어요. 환 리스크에 노출이 되면서 올라갔던 외환 환율 때문에 이것이 전부 다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을 해서 마이너스 30%, 40% 됐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몇 분들은 그 기억하실 겁니다. 매월, 매 분기마다 이자를 받긴 합니다만 이자 금액이 좀 낮아지고, 고객들은 볼 때 원금에 대해서만 바라보니까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나서 고객들이 뭐라고 하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냐면, 이자 받은 것까지 계산하시면 손실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 고객들이 지금은 또 어떻게 되냐면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이자까지 포함하면 또 30%, 40% 또 돼 있네? 시간이 지났더니. 이런 게 이제 환 리스크입니다. 변동성이 심하게 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자 상품을 할 때 국내에서만 하게 되면 환 리스크가 별 문제가 아닌데 해외 상품을 투자할 때는요 그런 리스크들이 크게 벌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 그 옛날에 우리랑 합병을 하려고 했던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한국재무, 포도재무 이런 회사들이. 거기서 이제 한국재무의 경영진들이 다 물러나고 최근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 친구가 한국재무의 대표로 이번에 취임했더라고요. 참 웃기들이 벌어졌어요. 이채석 씨라고 딱 한재 대표가 취임했어요.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원래 이제 한국재무를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정윤 대표라든가 강상부 씨라든가 뭐 김진이라든가 아주 유명한 업계에서는 당대에 아주 굉장히 날렸던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최근 들어서 해외 투자, 해외 보험들 갖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홍콩에서 갖고 들어오고 마카오에서 갖고 들어오는 역외보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을 갖고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상품들은 공통적으로 환 리스크들이 있는 상품들입니다. 우리는 물론 그걸 취급하지 않습니다만 자, 수익률과 투자 위험과 간의 관계 그거는 이제 좀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 이제 이 투자 위험을 보게 되면 투자 위험은 크게 두 가지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 위험 두 가지 뭘까요? 그것도 고객들한테 얘기해 주실 만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 위험 두 가지. 하나는 개별 리스크, 또 하나가 마켓 리스크. 기억하시죠? 네, 개별 종목에 대한 위험과 개별 종목에 대한 리스크와 시장 전체의 흐름에 대한 리스크 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투자 위험의 관리와 분산 투자. 분산 투자는 뭐를 하기 위한 투자 방법일까요? 개별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겁니다. 개별 리스크. 하나의 종목은 전체 시장으로 보면 모든 시장이 다 올라갈 때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전자 정말 좋은 주식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대장주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데 삼성전자가 대장주였던 게 언제입니까?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아닌가요? 삼성전자는 늘 대장주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그 주가가 어떤 해에 종합주가지수가 1000에서 2000을 가는데 종합주가지수가 1000에서 2000 간다는 얘기는 대부분이 2배가 됐다는 뜻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40만원대에서 30만원대로 거꾸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걸 개별 리스크라고 합니다. 다른 종목에 투자했으면 2배는 먹었지 않았겠습니까? 시장 지수에 갔으면 2배는 먹었을 텐데 대장주라 그래서 삼성전자에 삼성전자만 알아보네. 2차 전지주를 생각해 보십시오. 2차 전지주의 대장주가 뭡니까? 에코프롬이라든지 포스코 아닙니까? 그런데 포스코 주가가 지금 굉장히 마이너스로 계속 갔어요. 한참 주변에 뭐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를 사들여가지고 뭐 대박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 얘기들이 시장에 많이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 주식이 거꾸로 갔습니다. 그런데 2차 전지 시장이 죽었느냐? 전기차가 더 활발해지고 사실 이제 이 세상은 전기의 시대에 완전히 접어드는 것 같거든요. 전기 아닌 거로 되는 시장. 흔히 말하는 왜 전지 시장이 확산되냐면 이 선을 연결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류든 직류든 전기를 사용하려면 이런 선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선들. 그런데 전지 시장에서는 무선이 일상화되는 겁니다. 무선의 시대, 선이 없는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전기를 가둬두는 방법. 그게 흔히 말하면 옛날부터 우리 검전지 썼었으니까. 그 전기잖아요. 이 전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 전지, 축전지들, 흔히 말하는 2차 전지들이 왜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을까요? 흔히 말하는 전기를 응축한다는 게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다? 아닙니다. 전기를 응축한다는 건 고도의 기술이 아닙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왜? 건전지 만들 줄 아냐? 건전지 전부 다 전기 응축하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고도의 기술은 뭐냐면 위험성을 낮추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이 뭐냐면 이제 전기차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폭발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차가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차가 폭발해버리면, 그리고 화재가 발생해버리면,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도 영화에서 보면 화재가 팍 발생하면 팍 이렇게 돼버리는데 이 전기야. 근데 축전지야. 응축돼 있어. 이게 폭발이 나고 화재가 발생하면 안에 있는 사람은 탈출할 시간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져야 되죠? 그게 뭐냐면 격벽입니다. 전지와 전지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방을 만들어서 방 여러 개를 연결해 놓고 하나가 잘못되더라도 다른 방들은 영향이 없게 만들어 놓는, 그래서 그 위험을 차단하는 그런 기술들입니다. 이걸 우리나라가 잘하는 겁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데들이 그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한 전지를 만들어내는 기술인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잘해서 우리나라의 전지 가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좀 비싸죠. 그만큼 기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는 어떻습니까? 사실 요즘에 그렇게 좋지 않아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싼 걸 손에 받거든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테슬라가 LG 걸 쓰다가 이제 중국산 전기 방식을 쓰게, 리튬 전지에서 얘네들이 인산인가 그쪽으로 전환해 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테슬라 공장도 중국에 있는데 아주 중국에 싼 전자재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테슬라 차량의 가격이 갑자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생산 단가가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테슬라 차를 더 사기도 했었습니다. 중고 시장 가격에서 그 한국산 전기를 만든 테슬라 차와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테슬라 전기차의 가격이 다릅니다. 옛날 전기를 만든 자동차에서 중고차 가격이 더 높습니다. 연식이 더 됐는데도. 왜냐하면 그만큼 안전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변화들이 있는데 이런 걸 개별 리스크라고 부른다고요. 물론 더 좀 더 나가볼까요? 그럼 이 개별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은 뭐냐? 삼성전자만 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도 같이 사는 겁니다. 우리가 테마주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 대권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대권주를 사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확 오르겠죠? 그 사람 대통령이 안 되면 확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걸 낮추는 방법은, 이건 대권주라고 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사지만 A라는 사람의 대권주와 B라고 하는 사람의 대권주와 C라고 하는 사람의 대권주를 같이 사버리면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분산 투자가 이렇게 개별 리스크를 낮추는 그런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 분야의 격언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넣지 말라. 이게 분산 투자를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이야기 중에 매일 우는 어머니,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우산 장수고 한 사람은 뭐 아이스크림 장수인데 소금 장수였으니까. 그래서 비가 오면 소금이 안 팔릴까봐 울고, 누굴까봐 울고, 비가 안 오면 우산이 안 팔릴까봐 울고. 그런 옛날 이야기죠. 옛날 얘기인데 그게 맞습니다. 이제 자, 그리고요, 그 다음 얘기 들어갈까요? 이 분산은 잘 될수록, 다양하게 분산될수록 개별 리스크를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리스크, 그게 뭐라 그랬죠? 마켓 리스크, 시장 리스크. 시장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은 뭡니까? 시장에 안 사는데요? 아예 안 사는데요? 네, 장기 투자입니다.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기다리면. 예를 들면 시장 리스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경제 사이클 따라 움직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팔아야 되는 그 시점에 낮아져 있어요,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은 분산 투자고,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를 해결하는 방법은 장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분산해서 장기 투자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사람들은요, 투자자들은 장기 투자라고 하시면 장기를 기다려 줄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돈이 필요한데 써야 되니까.
그런 경우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론을 얘기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이 마케니스크 떨어졌을 땐 다시 올라가는. 그런데 이 종목 하나만 갖고서는요, 이게 또 안 통해. 왜 그럴까요? 그 종목이 망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게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 신문사에 다니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제 기자가 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오래간만에 만나서 친구들이 얘기하다 보면 한참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20년 전쯤에 이 친구들이 그래요. 자기가 저 이라크에 파병 나가서 종군 기자로 가서 기사를 써가지고 대한민국에 전송을 해요. 그러면 이게 기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기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안 나왔더니 특정 분야의 사람들이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스트라이크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조판공. 그럼 조판공이라고 어떤 직종인지 아시겠습니까? 조판공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지금이야 그 워드 프로세서를 쳐가지고 흔히 말하는, 그래서 신문에 그냥 인쇄만 하면 나오게끔 만들어져 있잖아요. 옛날에는 활자판이 있어, 신문판이 있어, 저기다가 활자를 집어넣었어야 되거든요. 활자를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윤전기라고 하는데 돌려서 신문을 찍어냈습니다. 조판공이 뭐 하는 거냐면 이 수만 개 활자를 여기다 끼워 넣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 신문이 그 다음날 아침에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이 스트라이크를 하면요, 신문사가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비해서 신문이 자주 유지되기 때문에 고도의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대접을 받았고, 당연히 연봉도 굉장히 높고 대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리 기자들이 기사를 만들어내도 편집실에서 이 기사를 실어라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안 하면 안 나오는 거니까 마지막 단계에는 그 사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왜요? 워드 프로세스의 발전에 의해서, 컴퓨터의 발전에 의해서. 맞죠? 그런데 이게 너무 좋은 직업이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접받는 조판공이 될 거야 라고 평생의 꿈을 갖고 그 집을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살났겠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장기 기다리면 다시 좋아질 거야. 기다리면 다시 좋아질 거야. 근데 그 업종이 사라진다니까요. 내 투자는 그 대상의 기업이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장기 투자의 전제는요, 마케니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이지만 분산 투자하지 않은 장기 투자는 의미가 또 없습니다. 우리가 리스크가 개별 리스크와 이 마켓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를 따로 보는 건 굉장히 불합리한 거고요. 실제는 이 두 개를 같이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개별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분산 투자와 시장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장기 투자를 결합시켜서 한 종목에서는 시장 리스크를 해지하는 장기 투자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분산 투자를 같이 겸해서 같이 가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판매하는 그런 방식들 중에서는요, 우리가 펀드라든가 가능보험이라든가 이런 상품들 전부 다 시장 리스크와 개별 리스크를 같이 해지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자신 있게 권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시장 리스크, 개별 리스크를 조금 더 극복하기 위한 상품들이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엔 펀드 정도였었는데요, 이젠 펀드가 아니라 ETF들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상품들이 ETF 쪽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건 진짜 개별 리스크를 극도로 분산시켜 놓은 거거든요. 시장 전체에다 투자를 해버리는 거야, 아예. 시장 전체에다. 그래서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E가 뭘까요? E 여기서 E. 엑스체인지요? 이퀄 지수에게 지수와 맞추는 거거든요.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와 맞추는 방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것만큼 분산 투자된 게 없으니까요. 흔히 말하는 여러분이 각각의 종목이라면 이걸 다 사는 것도 좋지만 아예 다 사 있는 게 지수로 표현되니까 그 지수를 그냥 거기다가 따라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방법들이 최근에는 흔히 말하는 개별 리스크를 극도로 낮춘 그런 형태의 상품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버리지 효과. 레버리지 효과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레버리지 효과가 뭐죠? 많이 들어보셨죠?
레버리지가 우리나라 말로 뭘로 번역이 됩니까? 지렛대, 그죠? 지렛대. 지렛대가 뭐죠? 균형을 네, 맞아요. 작은 힘으로도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우리나라에서 아주 옛날에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현대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원 화성입니다. 근데 수원 화성이 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을까요? 그거 조선시대 만든 겁니까? 아닙니다. 전쟁통에 다 무너졌어요. 지금에 있는 화성은요, 현대에 와서 다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냐면, 다행스럽게 화성의 설계도가 존재하네. 그 화성의 설계도가 현존하고 있으면서 옛날 방법 그대로 다시 재현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건축물로 인정을 받아서 세계 문화유산이 됩니다. 웃겨요. 보통 사람들이 새로 만들 땐 숭례문을 다시 짓는다. 그 당시에 자재로 짓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노트르담 사원이 무너졌다. 노트르담 사원을 다시 짓는다. 그런데 현대에 맞게 좀 뜯어 고쳤어. 그럼 그때 노트르담 사원이 아닌 겁니다. 맞죠? 근데 수원 화성은 그 당시 건축 자재 그대로, 그 당시 전투 기법 그대로 하나도 차질이 나지 않게끔 그대로 복원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건축물로 인정함.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원 화성에 쓰여졌던 기법이 왜 그냥 성을 쌓았던 거라면 그냥 문화유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레버리지 기법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정약용이 개발한 지렛대에 의해서, 지렛대 거중기라고 하는 지렛대 원리가 들어가는 그에 의해서 건축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렛대 원리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면 사실은 이제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아니라 다른 힘들을 빌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대출을 발생하거나 그런 방식인데 나 혼자 힘으로는 요만큼밖에 못해. 그런데 갖고 들어와서 내가 이만큼의 일을 해요. 그게 레버리지 효과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우리들이 개인 재무를 할 때 옛날에는요, 재무설계 원칙, 재테크 원칙 1번에 꼽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빚을 짓지 마라, 빚을 갚아라. 아니었습니까? 맞죠? 지금도 여러분이 고객들한테 빚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좀 줄이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큰 기업들, 빚 없는 기업 보셨습니까?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아니겠죠?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표현하면 빚은 좋은 대출이, 빚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빚은 중립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빚은 좋은 빚이고요, 어떤 빚은 나쁜 빚입니다. 나쁜 빚이라고 하는 건 이 빚을 졌는데 갚을 수단도 없고 계속해서 소비로 쓰여져서 내가 이거 부담이 돼서 나중에 신용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더 힘들어지는 거, 이건 나쁜 빚. 그런데 내가 이 빚을 가지고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서 빚을 갚으면 충분한 여력도 되고 원금도 상환할 수 있으면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그런 대출은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한 아주 좋은 빚,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결국에는 또 우리가 돈을 볼 때도 돈 역시 중립이라고 보잖아요. 돈이 좋은 것이냐, 돈이 나쁜 것이냐? 우리나라 사람 역대로 돈을 나쁜 것으로 봤습니다. 유교 사회에서는 청빈 나쁜.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상인들은 산업공상,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하는 게 상인으로 봤었죠. 유교 사회에서 전통적으로요. 그런데 상인 없이 세상이 굴러가지 않더라. 그래서 지금 보면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산업공상에서 상과 공이 가장 대접받는 사회로 바뀐 거죠. 그만큼 세상이 바뀐 거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빚이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도 빚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빚이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냐? 평가는 우리 고객들도 대출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는 똑같이 하나 더 볼까요? 우리가 많이 소개하고 있는 이네이블스 상품 있잖아요. 전부 다 뭐예요? 대출이에요, 대출. 맞습니다. 대출입니다. 그래서 그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더 많은 이자도 줄 수 있다. 더 할 수 있으니까. 이게 근데 극도로 나쁜 케이스로 그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PF.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PF 대출이. 사실 PF 대출은 나쁜 게 아닙니다. 이 건설 회사들이 흔히 말하는 시행사, 시공사 했을 때 시행사들이 PF 대출을 일으켜서 교계 단지, 아파트 단지 같은 걸 짓게 되고 지리산업센터를 지어서 분양을 잘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거든요.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내 돈만 갖고는 이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수가 없는데 은행 대출을 받아서 이 아파트 단지를 지어서 분양을 잘해서 수익을 많이 거뒀다. 이건 좋은 겁니다. 이익에 담기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PF 대출이 독이 되고 악이 되어버려요. 생활할 방법도 되지 않고 언제 분양해도 사람들이 분양이 안 돼. 얼마 전에 이제 대구를 갔더니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심각한 이 부동산 폭탄을 맞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 거기 미분양 주택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미분양 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그 미분양 주택들을 왜 사람들이 안 살까? 비싸서? 뭐 당연히 비싸서. 또 하나 사람 가구 수보다 더 많이 지어져서 인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나 지금 있는 집에 살아드는 저 비싼 집에 내가 왜 들어가야 돼 같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PF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지어서 이익 본 사람들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게 성공의 법칙이었거든요. 근데 그 성공의 법칙대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시대에 따라 그 성공의 법칙이 지금에 많은 성공의 법칙이 아닐 수도 있더라. 그거는 우리 업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미국의 민나에서 배운 진리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세일즈 프로세스는 바뀔 수 있다. 푸른의 자리나 이런 당시 ING 메트라이프에서 했던 것처럼 세일즈 프로세스는 불변이다. 세일즈 프로세스는 하나도 빠지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야 되는 것.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가 그 세미나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만 고집하다가 실패 본율들이 꽤 있었죠. 시장이 방송으로 전환됐을 때 우리가 바로 쫓아가지 못했고 나중에 뜨거워하면서 다시 쫓아갔던 일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도 이제 또 변화를 해야 되는 것들을 그때 저는 좀 배웠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최선일 수 있고요. 최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늘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쭉 내려가겠습니다. 레버리지 대목은 바로 뜨네요. 이 얘기하고 싶었는데 깡통 전세 요즘에 정말 이슈가 되고 있죠. 예. 사실 깡통 전세 전에 깡통 주택이었던 적을 기억하십니까? 하우스 포 언제 일어난 사건입니까? 하우스 포 사태는요.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일어나고 나서 3, 4년 뒤에 전 세계적으로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이 하우스 포가 대량 연상이 됐었습니다. 집 가격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떨어졌냐면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 같은 데들도 당시 타워팰리스가 제일 큰 부의 상징이었는데 타워팰리스도 고점 대비해서 30%, 40%, 50%가 떨어졌던 게 이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죠. 흔히 말하는 신도시에 있는 일산이나 중동이나 평촌 또는 이렇게 그 분당 같은 데서 가격도 30%, 40%씩 주택 가격이 하락했던 데가 그때입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는요,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떨어져 본 적이 없었거든요. IMF 때 빼놓고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속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 게 맞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집을 샀는데 집 가격이 30%, 40% 떨어져 보니까
집 가격이 대출 가격보다 낮아져 버리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집을 샀다가 대출 이자는 올라가고 부담스러워지고 결국에는 그 집을 경매에 넘겨버리게 되는 일도 생기게 되고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게 되고, 그게 하우스 퍼센트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는 이제 깡통 전세 사건, 그 깡통 전세 사건이 비슷한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 가격에 대한 적정 비율도 전세 보증금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집 가격이 80% 9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전세 보증금이 시속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이 떨어졌을 때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세입자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금융 투자 상품, 드디어 이제 투자 상품의 종류, 그래갖고 하나하나 상품들 들여다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생각이고요. 네, 마치고 다음 시간에 투자 상품 보도록 하시죠.